말단 병사의 전설 제123장 강진우 일행 7명은 무기를 둘러맨 채로 당당하게 고란거리로 향했다. 거리가 좀 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탈만한 차량이 눈에 띄지 않아서였다. 거리의 행인이나 차량들은 이 일행을 보자마자 죄다 방향을 틀어 도망치기 바빴다. 그 꼴을 본 강진우는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지. 차 한 대 살 생각도 안 했네. 경찰서 하나를 지나치게 되자 강진우는 무기를 들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목적은 하나, 비룡회가 고란거리를 공격할 예정이다라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담당 경찰은 그들 손에 든 무기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콧대 높게 이렇게 말했다. 고란거리엔 10개의 삼류 조직이 있거든. 각 조직마다 신고비가 10만 무라이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진우는 신고비 명목으로 큰돈을 뜯겼다.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강진우는 요기절로 나왔다. 이 동네 경찰은 진짜 조직보다 더 조직이네. 뭘 하든 삥을 뜯어가. 신고 절차를 마친 일행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가는 길 곳곳에서는 냉병기로 치고받는 조폭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무기를 든 강진우 일행을 본 조폭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뿔뿔이 도망쳐버렸다. 경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을 몇 차례 마주쳤지만 경찰들은 전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무기 둘러맨 인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쳤다. 그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도착한 고란거리. 강진우는 이미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두었지만 막상 현실로 본 거리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겨우 1km 남짓한 좁은 거리 양옆에는 허름한 건물들이 가득했고 거리는 온통 쓰레기 천지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거리 곳곳과 벽면에는 검붉은 핏자국과 마른 뼈, 썩은 살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것.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전염병이 퍼져도 수십 번은 퍼졌겠는데. 이 동네 방역 시스템엔 경의를 표해야겠네. 자, 강민. 저놈들 멈춰세요. 그가 말한 저놈들은 거리 한복판에서 냉병기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100여 명의 조폭들이었다. 그 많은 인간들 중에는 분명 강진우 일행을 본 자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서로를 패고 베며 싸우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강민은 눈을 반짝이며 단독 레이저포를 들었다. 그리고 옆 건물 하나를 조준하더니 콱! 하는 굉음과 함께 벽에 큼직한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런데도 거리의 조폭들은 고개 한번 돌려볼 뿐 다시 자기들 싸움에 몰입해버렸다. 강민은 어리둥절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뭐야 이거? 나 완전 무시당하는 거야. 강진우도 잠깐 멍했지만 곧 이해했다. 폭발음이 울리자 구멍이 뚫린 건물은 물론 그 주변 건물들에서도 갑자기 우르르 몰려나오기 시작한 것. 수백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쇠파이프, 칼, 소형 레이저건을 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고 있었다. 다른 건물의 조폭들은 잠깐 고개를 빼꼼 내밀다 바로 쏙 들어가 버렸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쏴. 네가 쏜 데가 자기 구역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쓴 거야. 죽이지는 말고 못 움직이게만 해. 강진우는 기관 단총을 들어 달려드는 놈들의 다리를 조준해 난사하면서 강민에게 소리쳤다. 아, 내가 매력이 떨어진 줄 알았네? 그런데 신고까지 했잖아요. 경찰은 얘네한테 말도 안 해준 거야. 강민은 기관 단총으로 갈아탄 채 강진우의 말에 대꾸하며 명령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금일이와 나머지 로봇 5명은 이미 강진우가 총을 쏘자마자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저 거리 상태 봐. 경찰이 여기서 뭘 뜯어먹겠냐. 그런 이기적인 놈들이 저기 온다고 알려줄 리가 없지?
강진우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진짜 이 동네 경찰은 쓰레기보다 못해. 강민은 욕이 절로 나왔다. 칠정의 기관 단총이 쉴 새 없이 불을 뿜자 특히 전부 로봇인 강민 일행의 사격은 정확하고 위력적이었다. 달려들던 수백 명의 조폭은 금세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런데도 이놈들은 포기를 몰랐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상태에서도 한 손에 무기를 든 채 기어서 강진우 일행에게 다가오려 했다. 레이저빔 수십 발이 강민 일행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모 로봇한테 그 정도는 껌이었다. 강민과 로봇들은 즉시 강진우를 둘러싸 보호하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의 손까지 관통시켜버렸다. 결국 사지를 다친 조폭들은 공격은커녕 땅바닥에 쓰러진 채 발악하듯 몸을 들썩거리거나 입만 살아서 욕을 해대고 있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항복받죠. 강민이 물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아직도 냉병기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다른 조폭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아직이야. 계속 때려. 이 거리의 조직 전부 다. 좋아요.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강민은 다시 단독 레이저포를 들고 이번엔 주위를 마구잡이로 쏘기 시작했다. 처음엔 쓰러진 조폭들이 나온 건물만 조준했을 뿐이라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포격 범위가 점점 다른 건물로까지 확산되자 그제야 다른 조폭들이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 야, 이 미친놈아. 거긴 우리 구역이야. 선 넘지 마. 하지만 강민은 코웃음을 쳤고 금일이와 나머지 로봇 5에게 신호를 줬다. 그리하여 총 6문이 강력한 레이저포가 고란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레이저포는 사거리 수킬로미터짜리였고 숙련된 로봇들이 사용하니 불과 몇 분 만에 1킬로 길이의 거리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말 그대로 벌집을 건드린 격이었다. 수천 명의 조폭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튀어나왔고 거리에서 싸우던 조폭들까지도 전부 돌진해오기 시작했다. 전, 면, 개, 전. 강민이 신나게 외치더니 사람들 속으로 그대로 뛰어들었다. 반면 금일이를 비롯한 로봇 5은 차분히 총을 난사하며 강진우 주위를 둘러쌌다. 마치 인간 성벽처럼 촘촘하게 둘러선 그들 사이에 갇힌 강진우는 키가 겨우 170cm 조금 넘는 인간이었다. 그가 볼 수 있는 건 하늘뿐이었다. 결국 어깨로 로봇 사이를 억지로 비집고 빠져나온 강진우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바깥쪽 조폭들의 다리와 팔을 향해 정밀 사격을 시작했다. 수적으로는 확실히 조폭 쪽이 우세했다. 무려 수천 명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무기도 형편없었다. 몇백 명만이 레이저 권총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쇠파이프, 도끼, 칼 같은 냉병기 뿐이었다. 그런 무기로 총알도 안 먹히고 명중률 100%의 사거리까지 긴 강민 일행을 상대하겠다고. 조폭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심지어 가장 충격적인 건 조폭들 사이에서 화끈하게 총을 쏘고 발차기와 주먹질로 사람들을 뚝뚝 부러뜨리고 있는 거대한 한 남자였다. 그 사내는 바로 강진우. 그는 조폭들의 팔과 다리를 정확하게 조준해 쏘며 때릴 때마다 뼈가 부러졌다. 심지어 총을 맞아도 쇠파이프로 얻어맞아도 칼에 베어도 끄떡없었다. 완전 방탄 괴물이었다. 순식간에 거리 전체가 쓰러진 조폭들로 뒤덮였다. 7명의 괴물들 외에는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강진우는 로봇들에게 보호받다가 풀려나왔다. 쓰러져 있는 조폭들을 향해 뭔가 말을 하려다. 땅에 누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그들의 소리에 질렸다. 결국 찌직. 그는 수류탄을 꺼내 허공에 하나 던졌다. 쾅! 엄청난 폭음이 거리 전체를 휘감았고 그제야 조폭들이 입을 닫았다.
물론 여전히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비룡회 소속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비룡회의 회장, 강민 회장님이십니다. 강진우가 당당히 강민을 가리키며 소개했다. 강민은 헬멧을 벗고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다. 여러분. 저희 비룡회는 갓 창설된 따끈따끈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구역을 접수하게 된 것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현재 저희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인재들을 대환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의료보험, 퇴직연금 다 있고요. 충성도 높은 회원은 특별복지 제공. 게다가 지금 입회하시면 월급 200% 보너스 혜택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블랙마켓보다 더 좋은 조건입니다. 조용했다. 아주 너무 조용했다. 다들 얼빠진 표정으로 강민을 쳐다봤다. 강진우는 이마를 짚더니 앞으로 나가 강민의 머리를 퍽 하고 후려쳤다. 아, 이 멍청아. 광고 찍냐 지금. 그리고는 헬멧 쓰다 말고 머리를 만지는 강민을 무시한 채 쓰러져 있는 조폭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 회장님이 말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겐 정기급여가 있고 좋은 복지가 있습니다. 잘하면 진급도 하고 보너스도 있어요. 죽거나 다쳐도 유족 보상금도 확실히 나옵니다. 자, 선택은 간단합니다. 비룡회에 가입해서 잘 살든지, 지금처럼 땅바닥에 누워 썩어가든지. 하지만 조폭들은 여전히 무반응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강진우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진짜로 고집이 저렇게 세다고. 설마 이 수천 명을 다 죽여야 해? 그때였다. 땅에 쓰러져 있던 한 덩치 큰 조폭이 불쑥 소리쳤다. 허튼 소리 작작해. 우리 이 꼴로 가입하면 진짜 먹여 살려줄 거야. 강민이 벌떡 일어나 대꾸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요즘 의료기술 몰라요. 팔, 다리 없는 사람도 새로 붙여주는 세상인데 지금 여러분은 그냥 살짝 다친 거잖아요. 치료광선 한 방이면 다 멀쩡해져요. 하지만 다른 조폭이 바로 외쳤다. 치료광선이 1회에 1만 무라이화라고. 날 팔아도 그 돈 못 벌어. 개뿔 치료는 무슨. 이 한마디에 주변 조폭들이 우르르 반응했다. 맞아. 우리 다 땡전 한 푼 없어. 강진우는 그제야 이 거리의 조폭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실감했다. 그리고 바로 선언했다. 좋아. 알겠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비룡회에 가입하면 전원 무료 치료해줄게. 앞으로 다치는 일 생겨도 치료비는 전액 본회에서 부담한다. 게다가 가입 즉시 매달 1만 무라이와 지급. 이건 약속이다. 그 말에 조폭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픔도 잠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 많은 이들이 외쳤다. 말로만 믿을 수 없어. 넌 회장이 아니잖아. 그 말에 강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자식들이 지금 누구 말을 의심하는 거야. 내 형님의 약속은 블루골드보다 더 가치 있어. 우리 형님의 한마디는 10조 무라이와보다 무겁다고. 형님 말을 믿지 못하면 넌 사회생활 끝이다 이놈들아. 그 말에 조폭들이 잠시 멍했지만 곧 이해한 듯한 눈빛을 띄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회장을 막 쥐어받고 명령하고 가르치든 말해도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강진우, 그는 진짜 비룡회의 배후, 진짜 보스였다. 비룡회는 단지 이 거물 조직의 하위 분파였던 것이다.
강진우는 속으로는 강민이 자기 얘기를 너무 오버해서 떠벌린다고 투덜거렸지만 굳이 분위기를 깨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강민이 떠들어댄 뒤 그는 담담히 한마디 던졌다. 어때? 비룡회에 가입할 사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리 전체를 울리는 함성이 쏟아졌다. 가입할게요. 강진우는 그 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린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치료는 공짜로 해줄 거니까. 그리고는 강민에게 몸을 돌렸다. 이후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너 회장이잖아. 강진우는 비룡회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회장은 강민이었고 그는 그냥 따라왔을 뿐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강민은 군기 바짝 든 듯 고개를 끄덕이고 로봇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금일이, 금이. 너희는 병원 가서 의사들 데려와. 오는 길에 은행 들러서 내 계좌 돈 전부 현찰로 찾아와. 그는 카드 한 장을 던져주고 계속 말했다. 금3, 금4. 쓰러진 형님들 전부 안으로 모셔. 금5, 넌 건축팀 데려와. 우리 여기서 건물 싹 갈아엎고 새로 지을 거다. 로봇 5은 곧바로 흩어졌다. 특히 금3과 금4는 수천 명의 부상자를 단 몇 분 만에 건물 안으로 날라 넣었다. 피곤함도 없고 괴력의 속도까지 붙은 로봇한테는 이 정도 일쯤 아무것도 아니었다. 강진우는 길가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강민은 조폭들에게 말을 걸며 분주히 돌아다녔고 로봇들은 물 흐르듯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조직 하나 만든다고 따라왔더니 생각보다 훨씬 지루하네. 차라리 안 따라올 걸 그랬나. 지금쯤 강목 쪽은 훨씬 재미있을 텐데. 그래, 어차피 무란 성계에 무슨 일 생기면 누나가 이 선글라스를 통해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진 무라이의 천당구역이라도 한번 들러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강진우의 상상은 아주 먼 말라연방의 어느 행성에서 벌어지는 대화로 이어졌다. 총괄님. 천황은 정중하게 말했다. 강진우라는 자가 갑자기 워존 게임 속의 백골의 전함 수천 척을 손에 넣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건 그의 누나 사이라고 하는 강별이의 사설 함대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백골의 전함. 총괄이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누나한테 물어봤나? 그 함선들 어디서 난 거냐고. 천황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그 강별이란 여자는 저희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우도 무란 성계를 떠났는지 아니면 저를 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함 인수 서류에 본인이 서명해야 함에도 끝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유아은이라는 여자가 대리 서명했습니다. 총괄은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소리쳤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누가 워존 게임 속의 전함을 현실에서 실체화시킬 수 있냐는 거야. 우리는 지금 벌집형 전함에 조각할 전함까지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 거기다 성능이 X전함보다 몇 배는 뛰어난 백골의 전함까지 나왔으니 이 추세라면 얼마 안 가서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거야. 총괄이 말도 꺼내기 전부터 백골의 전함의 성능이 X전함의 상위 확장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 본 천황은 속으로 혀를 찼다. 역시 총괄님. 게임 데이터까지 달달 외우셨군. 그러다 문득 총괄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천황은 급히 입을 열었다. 총괄님, 그 신비한 회사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많은 수를 썼습니다. 전 그 함선을 구매한 고객들을 직접 협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믿기지 않게도 다들 우리가 수년간 거래해온 단골인데도 그 회사의 정체만은 절대 말하지 않겠다며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무 정보도 못 알아냈다는 거잖아. 총괄의 이마에 핏줄이 터질 듯 했다.
천황은 재빨리 덧붙였다.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그 반응을 보면 그 회사는 절대 보통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누가 자기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감추겠습니까? 총괄은 잠시 거닐다가 걸음을 멈췄다. 혹시 그 회사, 우리가 아는 그 회사 아닐까?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그들은 우리와 동맹인데. 만약 진짜 그들이라면 우린 진작 시장에서 쫓겨났을 테니까. 천황은 말하지 않아도 그 회사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건 그들 계획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총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강진우의 누나, 강별이에게 다시 접촉해봐. 전함을 준 회사가 어디인지 말해줄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알아보라고. 기회가 생기면 꼭 시도하겠습니다. 총괄은 뭔가 떠오른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이해가 안 가. 우리도 이미 별개 인물들 통해서 가짜 구매자들 심어놨잖아. 근데 전함 구입하겠다는 정보가 새기도 전에 그 회사는 절대 접촉하지 않아. 심지어 군수업계 어디서도 그 흔적이 안 보여. 이 정도면 괴물 수준이야. 천황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내부에서 정보가 새나간 건 아닐까요? 아냐. 그건 불가능해. 총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작전은 나 혼자 진행했고, 심지어 그 가짜 바이어조차도 우리가 누군지 몰라. 근데도 상대가 알아챘다면 걔들은 진짜 괴물이 맞는 거야. 천황은 속으로 얼이 빠졌다. 정말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건 그냥 회사가 아니라 우주급 조직인데. 됐고, 그 신비한 회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지금 강진우 쪽 상황은 어떤가? 총괄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천황은 씁쓸한 얼굴로 대답했다. 지금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강진우는 이제 저희 군수품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곧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겁니다. 그건 안 되지. 우리에겐 그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해. 듣자 하니 내가 암살자 투입도 중단시켰다며. 총괄의 눈빛이 싸늘하게 번뜩였다. 천황은 몸을 굳히며 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암살자는 중주성에 잠입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그 시점에 강진우가 주변 세력을 공격 중이라는 정보를 듣고 이 타이밍에 암살자를 투입하면 강진우가 힘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사라질 수도 있다 싶어 멈췄습니다. 총괄은 생각보다 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그땐 건드렸으면 진짜 사라졌을 수도 있어.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까지나 강진우를 성장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더니 다시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가 우리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이제 다시 끌어와야 해. 그럼 바로 암살자 재투입하겠습니다. 천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그렇고. 미남계 작전은 어떻게 되고 있지? 이미 무라이국 천당성 S구역의 형제회에 인력 선별을 맡겼습니다. 그쪽에서 적합한 인재를 뽑았고 곧 파견 예정입니다. 형제회라면 신뢰할 수 있지. 그들과는 수년간 협력했으니 실패 확률은 낮을 거야. 그쪽에 얘기해. 인원 좀 더 보내라고. 성공률도 올라가고 나중에 첩보망 구축에도 유리하니까. 총괄은 그렇게 말하며 통신을 끊으려다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 아, 그 미남들한테도 전해. 앞으로 3년 안에 강진우의 누나를 완전히 자기 여자로 만든 사람에게는 1조 무라이와 포상.
그리고 유아은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각 1천억. 그 외 여군들 중 한 명만 성공해도 100억씩 지급하겠다. 단, 기준은 하나다. 그 여자가 그 남자라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도 상관없다고 여길 정도로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짜 작전 성공이다. 알겠지? 그렇게 꼭 전해라. 이런 미친 인간. 천황은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다. 예,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한편 무라이국 천당성 S구역 도심 한복판 한 빌딩의 상층부. 얼굴을 깊게 가린 남자가 조용히 문 앞에서 노크를 했다. 곧이어 문 위쪽에서 적외선 스캔빔이 내려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했다. 삑.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보안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은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수백 평 되는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의료 장비들. 그 한복판엔 허름한 배기를 입은 노인 한 명이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들어오는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 걸굴을 드러내자 평범한 인상이 나타났지만 왼쪽 눈에서 입술까지 길게 내려온 칼자국 흉터가 그 얼굴을 무시무시하게 만들고 있었다. 장노인. 오랜만입니다. 그는 누런니가 섞인 이빨을 드러내며 음침하게 웃었다. 장노인은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그래, 내 이 얼굴 만들어준 후로 1년 반 만이군. 보나 마나 임무 끝낸 거지. 예. 칼자국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뺨을 툭툭 쳤다. 1년 5개월 걸렸지만 목표 세력은 완전히 우리 조직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그가 의료용 리클라이너에 앉자 장노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역시 너 같은 놈이 쉬는 날 와서 수다나 떨자고 올 리가 없지. 이번엔 또 누굴 해야 돼? 얼굴 수술해줘야 할 인물 있냐? 칼자국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30대 초반, 매력적인 성숙남으로 조형해주세요. 장노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번 작전, 유부녀야. 아니면 과부? 아닙니다. 이번 작전은 3년 장기 미남 작전입니다. 대상은 어떤 세력의 두뇌금 여성 측근이에요. 미남 작전이라. 장노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근데 위험하겠는데. 두뇌의 측근이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 애인이나 가족 같은 존재잖아. 둘 사이 들키면 바로 끝장인데. 아니면 설마 그 두뇌가 여자냐? 그럼 그냥 본인을 목표로 하지. 칼자국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두뇌는 아직 20살밖에 안 된 젊은 남자입니다. 측근들은 나이도 많고 전부 독신 여성들이에요. 게다가 그들 모두와 그 두뇌 사이엔 일절 연애, 감정이나 관계가 없다고 해요. 후. 그렇다면 그 여자들을 유혹할 별표 그럴듯한 외모와 성향 별표 이 필요하겠군. 장노인은 머리를 극적였다. 대상들에 대한 정보는 있어. 아무런 정보 없이 수술할 순 없으니까. 칼자국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최상위 대상은 정보 없음. 단, 그녀는 그 두뇌의 눈하고 초거대 전함을 보유한 사설 함대의 주인입니다. 중간 목표는 권력을 쥔 미녀들. 성격은 제각각이죠. 차갑게 얼어붙은 자도 있고 불꽃처럼 열정적인 자도 있고 온화한 이도, 소심한 이도, 담백한 이도, 강철 같은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다는 수백 명. 성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전부 그 두뇌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목표는 당연히 중간 이상, 그 7명이겠지. 장노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다들 지위 높고, 야망 크고, 상사한테 죽어라 충성하는 미녀들이잖아. 하하,
이번 임무 진짜 어렵겠는걸? 시간이 3년이나 주어졌다고는 해도 그 여인들은 웬만한 미남은 질릴 만큼 봤을걸. 결국 내 무기는 진짜 남자의 향기로군. 그는 의료장비를 작동시키며 중얼거렸다. 외모야 뭐. 내가 책임지고 성숙하고 치명적인 매력남으로 만들어줄게. 하지만 진짜 여심을 뒤흔드는 남자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거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뭐. 너. 팔 두어 대쯤은 되는 놈이니까. 걱정 안 해. 그리고는 진지한 눈으로 당부했다. 명심해. 황제급 여성들은 다혈질 남자를 싫어해. 처음 1에서 2년은 인상점수 따는 시간일 뿐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칼자국 남자, 아니 이제는 준비된 남자가 미소 지었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성공한 여성은 성공할 남자에게만 끌리죠. 지금은 절대 건드릴 때가 아니란 걸 알아요. 하하, 너는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 너만 있는 건 아니잖아. 장노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설마 같은 임무를 맡은 놈이 또 있다는 겁니까? 칼자국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다. 확실하진 않아. 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 조직에 잘생긴 놈들이 급증했어. 게다가 그놈들 눈에 불 켜고 매너 훈련에 각종 지식 암기까지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던 장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덮으며 말했다. 자, 이제 마취 들어간다. 역시 의뢰인이 한 명만 보내고는 안심이 안 됐던 거군. 뭐, 목표도 많고 성공률도 높이려면 인원이 많은 게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잡지를 보며 앉아있던 장노인이 손목시계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됐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쭉한 타원형의 백색 유리 덮개가 씌워진 수술 포드 앞으로 다가갔다. 버튼을 누르자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덮개가 올라가고 그 사이로 하얀 연기가 새어나왔다. 연기 너머.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건 조각 같은 완벽한 남성의 육체였다. 황금 비율의 근육, 매끈한 피부, 그리고 각진 턱선. 남자는 잠깐 신음하듯 소리를 내더니 눈을 떴다. 이전에 거칠고 거친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중저음의 자석 같은 음색으로 변해 있었다. 완료된 겁니까? 장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벽 쪽 거울을 가리켰다. 거울 보고 새 얼굴에 익숙해지도록 해.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맨몸으로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말없이 멍해졌다. 거울 속의 남자는 강인하면서도 섹시했고 고고하면서도 우수에 젖은 치명적인 매력남 그 자체였다. 강하게 각진 코, 유려한 이중턱, 단단한 입술. 무엇보다 살짝 슬픔이 어린 듯한 그 눈빛. 이건 남녀불문, 보는 순간 빨려들 수밖에 없는 얼굴이었다. 장노인은 웃음을 흘렸다. 참고로 말해두자면 남성 기능도 따로 튜닝해뒀다. 겉모습과 내면만으론 황제급 여인을 못 사로잡아. 진짜 최후의 무기는 결국 거기거든. 남자는 그 말에 크름하고 헛기침하며 고개를 저었다. 쓴 웃음을 짓는 그 모습도 완벽했다. 참, 이제 내가 조직에서 맡은 임무도 49번째지. 장노인은 마치 스쳐 지나가듯 말했다. 남자는 옷을 챙겨 입다 말고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다시 입으며 대답했다. 예. 이번까지 끝나면 50번째입니다. 장노인은 잡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1년 뒤, 너는 자유의 몸이다. 이번엔 이름 뭐로 나간다고 했더라. 남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 작전에서 받은 이름은 장지후입니다.
장로인은 남자가 옷을 다 갖춰 입고 문을 나서려는 걸 보며 슬며시 잡지를 내려놓고 말했다. 가서 임무 잘 마치고 꼭 한 통 연락은 해라.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남자가 멈춰 섰다.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다. 그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쇳소리가 아닌 부드럽고 중후한 음성이었다. 꼭 할게요, 할아버지. 장로인은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다시 잡지를 들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